대한민국은 환율 조작국입니다. 주가 조작은 들어봤지만 환율 조작국은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은 지금 통화 스왑까지 거절당했어요.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을 만날 겁니다. 먼저 지금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최근 미국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했습니다. 야, 한국어 3,500달러 투자해라. 환율 감당을 어떻게 하라고? 통화 수합을 해주던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 남는 건 골랑 600억 달러 뿐이죠. 한국 혼자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통화 스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친구끼리 돈 빌려주면서 하는 약속 같은 겁니다. 만약 한국이 달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합시다. 야, 미국아, 원화 맡길 테니까 달러 좀 빌려줘라. 지금 환율이 1,000원이니까 1,000원 기준으로 갚는다. 이후 환율이 올라 2,000원이 되더라도 한국은 빌린 당시에 1,000원 기준으로 갚게 되는 것이죠. 즉 환율을 방어하는 것. 그럼 이 통화 스왑을 한국은 언제 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3,500억 달러 투자로 관세 협의를 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통화 스왑을 요청했기 때문이죠. 우리 이대로 가면 진짜 환율 2,500원대. 그게 내 알바임. 옆나라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요? 다음은 미국과 일본의 환율 합의 내용입니다. 일본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기축통화국이자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왑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다같이 위기를 이겨내자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한국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에이, 설마 별일 있을까?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2025년 5월 대만 환율이 이틀 동안 9% 급등했죠. 미국이 대만한테도 환율 압박을 넣었고 그 결과 대만은 가만히 있었는데 돈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트코인 분위기도 좋죠? 만약 본인이라면 여기에 과연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면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이나 금을 사면 되겠네. 응, ATH. 수출로 외화를 벌면 되잖아. 당장 가능하겠니? 국민의 달러 보유를 제한해버리자. 말이 되겠니? 그럼 미국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버리자. 영끌 버티겠니? 그야말로 지금은 뭘 먹어도 독이든 성배라는 겁니다. 솔직히 미국을 안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환율 상승이 시작됩니다. 현재 1394원인 환율이 1600원이 되면 달러나는 가속화될 것이고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이탈시킬 겁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투자 자금에 들어가는 달러는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한마디로 물가가 미쳐 날뛰게 됩니다. 만약 환율이 20% 오른다고 가정하면 기름값은 1600원에서 1920원으로 인상, 밀가루, 식용유 20%에서 30% 인상, 수입차 전자제품 가격도 폭등, 그야말로 생활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에 이르죠. 아니, 그럼 다 팔아요. 뭘 어쩌라는 거야 대체. 그럼 환율이 오르면 손해만 볼까요? 최근 반도체 호황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워렌 버핏 그는 대체 어디까지 내다보는 걸까요? 한국과 일본은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이렇게 된 김에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한국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 전쟁입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자산을 원화로 바꾸는 이익에만 집중을 하죠. 하지만 지금은 화폐가 아닌 자산을 모을 때입니다. 모든 자산을 보유한 만큼 리스크가 상쇄될 거고 어떤 길을 가든 2025년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역대급 돈잔치를 시작합니다. 조정할 때가 왔다. 방향은 분명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떡상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게 아직 남았는데 말이죠. 혹시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요? 파월 의장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용 둔화 위험을 강조하면서도 특이한 균형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관세 영향은 향후 몇 달간 축적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9월에 내려도 연속 인하는 아닐 거라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말합니다.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사우디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2024년 GDP 대비 2.8% 재정 적자, 2025년도 2.3% 적자 예정. 균형 재정을 위해서는 유가 96달러 선 필요. 그러나 현재 유가는 60달러 수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사막의 스키장은 좀 아니긴 해. 사우디가 돈 없어서 재정 적자인데 왜 계속 증산해서 유가를 낮게 유지하고 있을까요? 빈살만은 존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오일은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철강 관세가 50% 인상되며 시추장비와 파이프라인의 비용이 급등하고 이민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없어졌으며 텍사스 사막 한복판에서 일해야 하는 최악의 근무 환경으로 인건비마저 상승하죠. 신재생 에너지 규제로 전력비도 상승. 트럼프가 친환경 태양광과 풍력을 싫어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잠깐 생산을 멈추면 그대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일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프라인은 폐기되며 재가동은 불가능. 새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실제로 미국에서 콜드스택 상태의 유전이 급증 중입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아, 관세 협상에서 LNG를 그래서 계약하고 다녔구나. 트럼프의 인플레를 우리가 잡아주겠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포지션을 확보하면서 중동 질서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셰일 업체들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고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보는 사우디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2023년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의 화해를 중재했었고 25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으니 사우디는 미국 편으로 방향을 모색하고자 보입니다. 트럼프를 도와주면서 험난한 국제 정치에서 살아남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패권, 이란의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증가하고 셰일 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니 나중엔 $100 유가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주 중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동맹도 필요하면 따로, 무역은 자국 유리한 쪽으로만 세계 질서 전체를 다시 짜버리는 중입니다. 지금은 함께가 아니라 필요한 놈만 데리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강대국 양극 체제는 끝났어요. 다극 체제, 힘이 있는 나라들이 각자 도생을 시작한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하마스 주거지를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재국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관심도 없죠? 먼저 9월 9일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카타르는 2년간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중립국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미국은 원래 이런 애들이라고 적당히 선 긋고 유가는 고작 0.6% 찔끔 오르고 말았어요. 그래, 쟤네 원래 저러잖아. 더 이상한 건 타이밍입니다. 트럼프가 7일에 하마스가 휴전 안 받으면 너 후회한다 라고 경고한 직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국에 사전 통보했다고 하는데 카타르가 어디인지 아세요? 이런 나라 수도를 공격한 겁니다. 생각보다 멀쩡한 나라잖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어요. 진짜 걱정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리나 대출받아 몰빵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이 상황 어디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충격적인 리포트를 발표합니다. 지금은 1970년대 닉슨 쇼크와 같은 흐름이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죠. 1970년대 닉슨을 떠올려보세요. 지금 금값이 $3,60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닉슨 때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M7 빅테크의 독주까지 리스크가 지속되면 기름값이 비싸집니다. 금과 달러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하고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죠. 1970년대처럼 대형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우디는 도대체 왜 그럴까? 사우디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중동의 헤게모니를 위해 낮은 유가를 유지하고 증산을 택했어요. 트럼프의 마지막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든돔 프로젝트. 미국의 호문을 위한 그의 노력이 대단합니다. 1970년 주식들의 상황과 쇼크 이후 사람들은 N50은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M7도 영원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50의 주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강했던 자산들은 소형주와 가치주, 에너지 섹터였죠. 현재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온갖 스몰캡 잡주들이 상승하는 중이고 코스피는 5천을 향해 달려가려 합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증권주가 오릅니다. 아이온큐와 팔란티어가 흐름이 좋고 기존 대장이 아닌 소형주들의 주가 눈맞춤이 진행 중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를 보면 M7이 당시 N50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에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 가격 닉슨 쇼크를 넘어 신고가 달성. 에너지 가격은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정학 리스크에도 끄떡없는 상황이며 물가 재상승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 채권은 이미 금리 인하 선반영 중입니다. 지표 시계열, 리퀴디티 시계열, 심리 시계열의 간격을 이해하세요. 경제 데이터의 시계열은 생각보다 깁니다. 겁먹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은 없다. 파워라 뭐하냐 국이 식었다. 기존 구독자님들이나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트럼프의 행적을 따라가면 항상 돈이 따라온다는 것을요. 거짓말일까요? 지난 한 해를 떠올려보세요. 이더리움은 3배 상승했고 증권주와 금융주도 하나도 빠짐없이 2배 이상 상승. MRO 군산대만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며 HJ중공업은 이미 4배 상승.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트럼프는 늘 시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고 진짜 돈주를 열었습니다. 아, 조선주 말하려는 거구나. 트럼프는 국방부를 다시 전쟁부로 이름을 바꾼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진행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마지막 큰 그림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취임 초기 감세를 주장하던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국방비 천조국에서 줄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골든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까지는 언론도 다루는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알래스카와 북극항로 조선만 볼 게 아닙니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선박들의 안보와 통신은 누가 책임질까요? 항공모함을 얼음덩이 위에서 어떻게 띄울까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우주기지가 존재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알래스카는 히토류 매장지가 70개가 넘습니다. 알래스카는 LNG가 넘쳐납니다. 알래스카는 지정학적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입니다. 조금 추워서 문제지만 문제가 그것만 있을까요? 알래스카는 전화가 잘 안 터져요. GEO는 적도 상공 약 36,000km에 고정돼 있어 적도 중위도 지역 커버에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고위도 극지방에서는 신호가 지평선에 걸려 불안정하거나 끊김 현상이 생깁니다. 알래스카, 북극항로, 그린란드 같은 지역에서는 GEO만으로는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북극항로 같은 지역에서는 통신 품질이 불안정해집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적에도 군지위성 방식을 사용합니다. 수천 개 위성이 지구를 둘러싸며 알래스카, 북극, 사막바다 등 전세계 어디서도 끊김없는 통신이 가능합니다. 지연 속도도 GEO보다 훨씬 낮아 해운 에너지 군사 모두에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원앱은 이 방식을 활용해 알래스카와 북극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해운 분야에서는 IMO 규정상 북극 항로 운항 선박은 실시간 위치 안전 통신이 필수지만 지휘로는 불가능하고,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북극 유전, 기토류, 해저 탐사에는 안정적 데이터 전송망이 꼭 필요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사일 방어, 무인 정찰, 지휘 통제 등에서 지휘어만으로는 커버 불가, 사실상 에리어 기반이 필수적이죠. 지휘어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분화되어 순환매를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관심 종목의 주간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조선주가 아닌 우주항공 테마로 판단했습니다. JP모건이 방금 엄청난 소식을 터뜨렸어요. 현재 시장은 구조적 쇠퇴됐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트럼프만 탓하고 있네요. 제국의 몰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쇠퇴가 정확히 진행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의 미래에 대한 토드의 분석인데, 진짜 놀라운 건 그 결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버핏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국 주식시장 총 가치를 GDP로 나눈 값이에요. 지금 이 값이 211%나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현재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신호예요. 또 버핏이야. 질린다. 크크크. 트럼프는 어디 누워있나 잘만 떠들다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미국 주택 시장도 심각한데요. 주택 판매와 재고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경제 전체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업 쇠퇴는 잠깐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흐름이라고 경고했어요. 이건 20년 전 토드가 말한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토드는 미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자로 바뀌고 실물 경제 없이 금융과 군사력으로만 버티는 텅 빈 제국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JP모건의 이번 발표는 월스트리트가 드디어 이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게 걱정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가치가 GDP의 213%나 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150%, 2008년 금융위기 180%, 2020년 코로나 200%, 닷컴 버블 때 지금 차트를 비교해보면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전 세계 채무 지도입니다. 북미, 유럽, 일본의 대부분이 GDP 대비 100%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 반면 러시아, 중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채 불균형은 새로운 블록의 형성과 미국 중심 체제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특히 개인과 기업 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는 종종 시장 폭락 전에 있었어요. 2008년 폭락은 첫 금리 인하 후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일어났는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에요. 그때도 사람들은 연준이 시장을 구할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죠. 토드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측했고, JP모건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것은 이런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일본은 미국의 채권 보유국 1위입니다. 연준은 잭슨홀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못 버틴다. 금리 인상을 시사합니다. 갭 투자의 수익률이 줄어들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지금부터는 재미로 가볍게 봐주세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후발주자였죠. 일 용량이 늘어났다. 이 NAND와 DRAM의 수율을 확보했다. 3수율 확보로 생태계 장악.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스마트폰 폭발적 성장기 기억나시나요? 사진첩을 정리하던 그 시절 8기가에서 32기가, 128기가 용량 급증 수요. 삼성의 해답. NAND 플래시 플러스 DRAM 수율 혁신. 애플 아이폰부터 안드로이드까지 메모리 독점 공급. 지금 HBM에서도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충격적 선언. 엔비디아의 독점이 끝났다. 골드만삭스가 SK하이닉스를 3년 만에 처음 다운그레이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공급은 확보했지만 수율 개선이 승부처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한번 지켜볼까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상승은 우연이 아니라 글로벌 돈의 전쟁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글로벌 환율 전쟁,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죠. 지금의 상황이 단기적 상승인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인지, 그게 바로 우리가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인데, 상승 속에서 기회를 찾아봅시다.